사실 박병원 변호사님을 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로 인상을 받았고 주목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부하는 모임도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 제 책을 맹자의 성황잎이 이 책을 읽기로 했다라고 하셔서 속으로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직업적으로 책을 읽는 이런 연구자나 교수들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굉장히 센 팀이신가 보다. 이 책을 택하는 걸 보면은 보통 수준이 높은 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박병원 변호사님은 뭐 이 책 이야기하면서 술술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약간은 충격과 아니 내가 이렇게 쉽게 썼단 말인가,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썼는데 아주 쉬웠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주눅도 들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또 왔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방금 소개를 해주시고 사회를 해주신 분도 제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재밌다고 그러셔서 정말이야? 정말 재밌는 책이었나?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이든 여러 운동할 때도 보면은 이제 공을 던질 때, 야구할 때 공이 이렇게 긁히는 날은 이제 공이 좀 들어가고 긁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이 손에 잡히고 여러 가지가 맞는 운동, 그럴 때는 잘 되는 것이고, 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읽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뭔가 연결이 됐을 때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이 책을 시도를 해보셨고 고생을 하셨지만은 역시 어렵더라라는 분들은 지극히 노멀하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제 짐작컨대는 이 책의 어떤 배경에 있었던 제 저자로서 저의 어떤 느낌이나 경험들이나 이걸 쓰면서 생각했던 것들과 이 책이 쉬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매치되는 점들이 있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책은 뭐 사실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박병원 변호사님 저기 잘 정리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 책이 재미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가 재미있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재미있게 읽어준 분들이 해주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이 책의 어떤 생각이나 구상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야 할 바를, 생각해야 할 바를 사실은 잃어버렸을 때 이 책의 이런 발상과 구상이라는 게 뭘까?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은
앞서 이제 이 어이기스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뭔가 이제 이 책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지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지나쳐 왔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속에 사실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점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발상을 제가 처음 하게 된 것은 굳이 여기 맹자나 처음에 이 책 나왔을 때 맹자는 알겠는데 성왕은 백대 성왕 말씀이죠?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6.25 서경에서 나오는 요임금, 순임금 이런 성왕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텍스트에 제가 주목하게 된 데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사고 틀이 형성되는 때는 10대 말에서 20대 초중반이 중요하다고 하고 여기 계신 거의 대다수 분들은 그런 시절이 아마 1990년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보다 한 10년쯤 전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당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느꼈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1987년이라고 하는 큰 변화에 뭐 제 자신도 보이지 않을 만큼 미력하겠지만은 당시 변화에 그래도 어쨌든 같이 어깨는 걸었다 이런 정도의 그 알량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87년 겨울에 대통령 선거부터 비롯해 가지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보였고 이어서 이제 89년에서 91년 정도까지 이어지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졌던 걸프전 하면서 이어졌던 미국 일극주의의 등장 그리고 또 90년대 초반에는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유엔에 동시 가입도 하고 좀 파격적인 수준에서 이 남북 기본 합의,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를 체제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합의에 이르렀던 게 91년이었습니다만은 92년부터 이게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더니 94년, 95년 되면은 이제 불바다 이야기 나오고 이쪽에서 북폭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사실 당시에 이제 미 공군은 정말 북폭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거죠. 엔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까지 가고 백악관에서는 미 육해공의 사성장군들이 다 이상급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95년 6월에 이제 당시에는 그 클린턴도 모르게 미국 그 방송사하고 움직여가지고 전에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면서 그 위기가 정말 일촉즉발의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어쨌든 그때 모면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95년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때 재학 중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셨던 그런 때일 것으로 합니다만은 그 아무튼 전후로 해가지고 92년부터 계속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도 악화 일로로 진행돼 왔죠.
이런 이제 사태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87년 됐으면은 이제 한국이 민주화 됐으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93년에 저는 이제 다시 공부를 해보겠다고 당시의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그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고 이건 아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어떤 대략 이 세계의 변화하고 있는 이 상태는 굉장히 크다. 엄청난 변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느낄 수는 있었지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제가 다시 이제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92년도에 이제 공부를 다시 할 그런 결심을 하고 그다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93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 상태는 아무튼 이 사태의 변화에 대한 뭔가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활동을 했던 것은 80년대 85년 제가 제대를 하고 와가지고 강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이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만기 제대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장 생활을 시작해서 노동운동을 했고 여러분들도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대략 인민노령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인천 지역에 출발을 해서 전국적인 망을 갖추게 된 그런 이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 92년까지는 이 그룹이 87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내부에서 일정한 문제들을 가지면서 또 동시에 이제 합법적인 공간들은 계속 열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당시에 이제 민중당 나오고 뭐 민중의당 나오고 백기환 씨 나오고 했을 때부터 그런 합법적 정당이 당연히 합법적인 것인데 합법적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참 여러분들의 금석지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것이었고 92년도까지는 해서 이 소위 당시에 이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던 이 그룹 전체를 이제 합법적인 장으로 올리는 것까지가 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 대회를 열면서 저는 미리 좀 이야기를 해놓은 것처럼 여기까지 하고 나는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죠. 갔는데 뭘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고 어쨌든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부터 현재 변하고 있는 게 뭔가를 보자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당시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처음 있을 때는 처음에 공부 쫓아가기도 바쁘고 영어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들리겠어요. 헤딩을 해가면서 쫓아가면서도 이제 뭔가 실마리는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제가 일개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뭘 얼마나 넓게 볼 수는 있었겠습니까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제 자신이 그래도 한 사람은 젊은이로서 뉴욕에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만 뉴욕이라는 데 와 있고 당시에 1990년대의 뉴욕은 이제 정말 미국의 뉴욕에서 최고의 영화로운 시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미국 뉴욕 역사에서도. 냉전은 끝났고
여기저기 이제 쓸어 담으면서 돈은 이제 뉴욕으로 막 몰려들고 있던 한참 잘 나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생각도 하고 세계를 보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굉장히 큰 변화, 그 전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세계의 구성이나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뭔가 게임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을 수도 있는 변화가 진행 중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이게 또 감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상태, 세계의 방향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어떤 이 착점을 찾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되겠다. 바로 여기서 쌈바둑을 붙을 수가 없다. 착점들을 좀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그 감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20대 때 노동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캐피탈을 상당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주는 데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놨던 그런 축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를 이해하는데 저는 굉장히 발판으로 삼고 있었고, 이걸로 충분하다라고는 생각을 젊은이로서 물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물론 땡큐입니다. 그런 발판이, 그리고 제가 20대 때 한국에서 여러 현장에서 가졌던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경험이, 뉴욕에 내가 있지만은, 뉴욕에서 세계를 보고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가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변화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좀 더 우회를 해야 되고 넓게 봐야 된다,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감각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좀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계사의 축, 모던 히스토리, 그 중에서 특히 현대사, 세계 근대사를 이루어온 흐름들에서 지금까지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흐름. 말하자면 코리아의 역사도 그런 거죠. 사실 그 세계 근대사가 전개가 되는 방향을 쭉 보면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콜럼버스나 이제 바스코다가마가 대항해를 나가면서부터 이제 모던 히스토리가 시작됐다고 써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거기서 시작한 이런 모던 히스토리,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500년 동안 쭉 진행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죠, 1490년대니까 500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시작해서 아메리카로 시작해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런 힘이, 대항해의 힘이 가장 늦게, 아프리카도 사실은 완전히 식민화를 하잖아요.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이제 식민지가 됐던 거고, 원래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곳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던 대항해의 힘이 굉장히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곳이 바로 여기 극동입니다. 극동.
이쪽 이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 인도부터 이제 영국이 좀 들어가면서 인도에서 이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은 1750년대 이후가 돼야 그렇거든요. 인도에서 영국이 발판을 마련하면서부터 버마나 이제 동남아시아로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게 이제 17세기, 18세기 역사가 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극동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만은 중국, 코리아, 재팬이 있는 이쪽은 함부로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예, 돌아보면은 그런 거죠. 우리야 이제 보잘 것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그런 감이 있었고 미국에서 90년대 있으면서 또 다행스럽게도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느낌 같은 것을 저야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90년대 이제 중후반 정도 되면은 세계의 그러니까 월드 히스토리를 하는 이런 앞서간 학자들 간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들여다 보니까는 19세기 이제 아편 전쟁 이전까지의 이 극동 동아시아 지역, 아까 말했던 이제 동아시아 3국이 차지하는 세계의 위치는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했던 1950년대가 세계의 GDP를 100으로 치자면은 경제사학자들이 이런 계산을 합니다만은 약 미국이 차지했던 그 세계 GDP에서의 비중이 한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도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동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세계 GDP 비중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1960년대에 한 미국이 28% 된다면 말이죠. 네. 아니 이거 개쓰니까 40%. 맞춰버렸어요. 이러니까 쉽다고 하죠, 그 책이. 맞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죠. 물론 1950, 60년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GDP만이 아니라 군사적 패권을 이제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1800년도 초에 19세기 초에 중국보다는 훨씬 더 강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차적은 부비중을 떠나서 소위 강국이라고 하는 것을 군사력과 타국과 타 지역에 대한 지배력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면 절대로 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상들이 90년대에 여러분들이 한참 여기서 고생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늘까지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 데에서는 90년대의 여러 가지 체험들 여러분들이 함께 또는 각각 했던 것들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만 저로서는 90년대에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박사 논문을 2000년에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냉전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냉전 이후 세계가 이제는 양극 체제, 양극적인 냉전 체제, 미소 냉전 체제가 붕괴하고 이제 미국 일극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변화하고 있는 다극 체제는
그러니까 뭐 중국 또는 동아시아권, EU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인도나 여러 부분들이 어느 한쪽을 슈퍼파워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 또 이 변화는 냉전 시기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적대 관계, 아주 뭐 지독했죠. 뭐 멀리 볼 필요가 없이 남북한을 보면 알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지독한 적대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적대 관계가 적대적인 의존일 수가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보면 서로 오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존 관계 자체도 제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극화된 세계는 코리아에게 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2000년대 이제 초반에 들어와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그렇게 영민하지를 못한 모양이야.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굳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상황은 당시에는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게 지금같이 시끄럽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냉전 이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인 적대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없어졌고, 그리고 경제적인 의존 관계가 대단히 커진 상태에서의 다극적인 상태고, 사실 유럽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 500년 동안이 굉장히 이례적인 시기였고, 세계사상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인간사라는 걸 보면, 세계 문명사를 보면은 대체로 다극적이었다. 그러나 그 과거의 다극적인 상황과 현재의 다극적인 상황이 다른 것은 냉전 이후 특별한 이런 조건 속에서 상호 간의 경제적인 의존이 대단히 높아지고 이념적인 특별한 적대가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의 다극적인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코리아가 지금 이렇게 나뉘어진 상황에 있어서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화적인 루트를 통해서 통일을 가는 경로도 그렇고, 코리아가 한쪽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권, 중국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과 좋은 관계가 있고, 그다지 나쁘지 않고, 유럽과도 나쁘지 않은 등등.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냉전 이후 상황에서 코리아, 대한민국이 잘 처신을 하면은 대단히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돌아와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학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꿈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세계가. 항상 세계를 보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을 막 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이 세계에서 분란이 있다, 이것을 매스컴 같은 데서 아주 좋아하잖아요. 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듣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 시각에서 본 그러니까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래서 주로 이제 동아시아 세계라고 했을 때, 동아시아 세계는 굉장히 이제 두텁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근데 주로 이제 유교적인 이 흐름을 주로 봤던 것은 불교나 도가나 이런 흐름보다는 현실 정치, 통치 차원에서는 유교가 압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던 것인데요. 이 유교적인 세계가 그러면 어떤 것이었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길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고,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특히 이제 어려우면 사부를 주목하세요 했을 때, 제가 조선의 예성 논쟁은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부터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대부분 아직까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송은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예송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말아먹은 그런 부질없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죽자사자 싸움, 조선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목숨을 건 그런 세계사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그런 나라였는가 라는 기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든 예가 예송이었습니다만은, 제가 90년대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시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유럽사를 좀 깊이 공부하게 되면서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사의 몇백 년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조선에 있었던 예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적인 담론이고 투쟁이구나. 정적인 싸움을 하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에 살 수 있고, 이렇게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논점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노골적인 수준이 낮은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 그러하다라고 저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런 이제 애송에 대해서, 조선시대사, 유교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했던 것은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다시피, 일본이 이제 조선 통치를 오래 하게 되면서, 그렇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축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학자가 조선의 예송에 대해서 최초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책을 쓴 것은 히데하라 다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가 1907년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죠. 1907년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군이 한국을 러일전쟁 이후에 사실상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조선에서 의병이 벌어져가지고 삼남 일대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 일본군하고 조선 의병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일본 학자라는 사람은 이제 연구를 이렇게 몇 년 전에 와서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써냈어요. 한국 정쟁지라는 책입니다. 한국 정쟁지라는 책인데 1907년에 나왔습니다만 앞에 서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평가를, 이 예송하는 것 때문에 조선은 망했다, 일찍이 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신들이 군대를 보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들 나라는 이미 예송 때문에 망해 있는 것이야. 너희들 때문에 망했지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나온 때를 생각하면 참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뭔지,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참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당시에는 이 서양 사람들을 태서인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태서인. 클 태자에다 선역 서자를 써가지고 태서인들의 밝은 눈으로 조선의 예송, 조선의 유교 정치에 대해서 나는 그 시각에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그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 실질적인 이유가 없는 쓸데없는 그런 정쟁이었다. 소모적이었고 안으로부터 망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데하라가 1907년에 그 책을 쓰면서 조선의 예송을 그토록 격화를 시키면서 태서인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에서 예송이 처음 시작했던 17세기에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태서인, 서양 사람들은 조선에서 유교 정치를, 조선에서 예송을 어떤 눈으로 정말 보고 있었을까? 히데하라는 사람이 태서인을 밝은 눈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이런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의 문헌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한국 조선에서 예송 논쟁이 벌어졌던 때로부터 한 20년 후에 출판이 된 책입니다. 그때 유럽에서 출판이 됐던 책이죠. 당시에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1600년대면은 유럽에서 제일 선두주자입니다. 대항해에서. 그 당시에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제끼고. 그래서 극동까지 제일 접근해 온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하고 유럽하고 제일 관계가 먼저 맺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멜, 페르기아 하멜 아닙니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하멜 페르기는 요즘 번역본으로 나오고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그 왈라번이라고 이제 그 네덜란드 학자인데 이분은 한국사를 잘 아는 분이에요. 어느 학회에서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하멜 페르기 이야기했더니 딱 이분이 처음에 첫 마디 하는 말이 하멜 페르기에는 레이시즘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종주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한국이 K-팝이고 이제 K-리딩은 아니겠습니다. 한국이 잘 나간다 막 그러지만은 여러분 유럽 가고 미국 가가지고도 뉴욕이나 이제 LA 같은 데가 아니라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직도 인종주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 사람도 그런 대우를 받는데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피부 까무잡잡한 사람들을 보면은 또 약간의 무시감을 갖죠. 약간이든 더하든 덜하든 그런 게 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종주의입니다. 유럽의 세계 팽창으로부터 그게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원로빈 선생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400년 전에 파라닌이 뭐 지식인도 아니고 일개 뱃사람인데 뱃사람이 쓴 그러니까 글은 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항해 일지를 쓰는 사람이니까. 하멜은 청년인 당시에 23살입니다. 23살에서 13년 동안 살았으니까 30대까지 살면서 썼던 기록인데 여기에는 레이시즘이 없다. 와가지고 자기 볼 때 좋은 거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막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칭찬한 것도 아니고 칭찬만 한 것도 아니고 욕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욕을 하더라도 레이시즘은 없다. 우리 유럽 문명은 기본적으로 우월하다. 그리고 이 우월한 문명의 빛을 너희들한테 비춰주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에도 우리들 안에도 그런 어떤 뒤집어진 레이시즘이 없는가 하는 것은 들여다볼 만한 문제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인류로서 근본적인 문명적인 동등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세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나도 완전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게 나도 포인트라고 봤다라고 하면서 의기투합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부분이 벗겨지고 있는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대하라는 사람이 한국의 유교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봤던 것은 일단 그 배후에 시대하라 자신도 어렸을 때는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일본 자체가 그러잖아요. 아, 대세가 기울었구나, 이제. 바뀌었구나. 유교 세계는 완전히 턴코트를 하잖아요. 바로 들어오고 있는 태서인으로 옷을 바꿔 입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침략하는 입장에 대하지 우리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메이지 유신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향한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 생각에 대해서 훨씬 지독하고 혹독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시대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같은 시기에 17세기에 글을 썼던 보시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지식인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자기 언어 이런 게 별로 없고
기본적인 언어가 이쪽에 한자였던 것이 거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쓴 책입니다. 제가 라틴어를 읽지 못합니다. 그런 해당 부분들을 번역해 놓은 논문들을 알고 있습니다. 책과. 근데 그 버시우스가 쓴 대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당시에 이제 1680년대 이 정도 되면은 네덜란드, 유럽에서는 아직 극동까지는 잘 사정을 몰라요. 아주 정보가 빠른 사람들 말고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저쪽 끝에 올라가면은 시나라고 하는 곳이 있다. SINA인데 시나. 그럼 차이나와 가까운 발음인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뭐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중국, 코리아, 가끔 뭐 이 일본 지역 뭐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그쪽을 비슷하게 본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는 유교 체제 문제인데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을 시나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게 뭐냐? 시데하라가 그토록 비하했던 유교 체제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대목을 이게 진짜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볼 정도였는데 당시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 받았던 고정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플라톤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걸 이제 플라톤적 플라토닉 리퍼블릭이라고 했습니다. 시나의 정치 체제는 왜 그러냐? 여기는 이 사람은 버시우스라는 사람 굉장히 충격 속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성직자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철학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이 통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플라톤이 리퍼블릭에서 이야기한 대목이 그런 덕을 강조하죠. 그런데 학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으며 여기도 왕이 있다. 왕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통치를 하면서 왕이 잘못을 하면은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을 얼마나 세게 하냐면은 또 이 사람들이 제일 큰 권위가 바이블 아니겠어요? 기독교 사회니까. 구약에서 애언자들이 왕을 잘못하면은 애지자들이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 애지자들보다 훨씬 더 세게 비판을 한다. 라고 등등 막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은 이 시나는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적인 정치제인 것입니다. 아니 경제적으로는 이쪽 시나가 굉장하다, 굉장히 풍요롭다, 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르코 폴로 이래의 상식이었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기는 정치 선진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당시 유럽의 정치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체제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래봐야 뭐 봉건 귀족들 중에 1인자고 봉건 귀족이래야 가지고 있는 것은 땅과 칼이지 않습니까? 칼 가지고 내일 땅 따먹기 하는 사람들인데다가 이 믿음 체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불을 붙이는 종교 전쟁 중이잖아요. 100년 넘게 죽어라. 사실 그냥 이 칼 들고 전쟁하는 것은 지고 이기면 끝이지만은 종교 전쟁은 저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여기는 정말 엉망진창이다. 빛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찾고 싶다. 우리 살고 있는 인간 현실에 빛이 없는가?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온 소식을 보니까 시나라는 데가 이게 정치 선진국이고 말이야. 플라톤적인 공화국이고 학자들이
정말 통치를 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저 짧게 줄일게요. 즉 유럽이 대항해로 나왔을 때 그들이 사실은 시대하라가 말하는 태서인의 밝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의 세계는 유럽이 그래 아프리카나 저기 아메리카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앞서 있네.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데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시데하라 타이라라는 사람은 그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원래 그런 책을 쓰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구부러져 있는 것이지만은 정말 당시의 태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역사에 있어서는 일본인들이 알았을 때는 거기까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기록을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세계 현대사의 그 당시의 진행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아 그런 두 개의 앞선 지역, 유럽과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 이 세계사적인 동력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뉴욕에서 고민을 하고 돌아와서도 이제 더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책도 쓰고 하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2000년대, 2001년도에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출국했던 이야기 저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의 반응과 오늘날의 반응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가 처음 돌아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맹자의 땀이라는 책도 처음 나왔던 2011년에 처음 나오고 나서는 이 자리처럼 젊은 사람들이 학교 바뀌든 아니든 해가지고 불러주고 하는 일들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요즘은 좀 더 잦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따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완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말씀은 세계사가 지난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은 왜 맹자의 땀이나 성화의 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자신 속에 들어있는 어떤 전통. 이것은 아주 파서티브한 의미에서의 전통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조합을 내 힘으로 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생물학에서 말해주는 의미에서 유전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역사 내부에 들어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80년대든 90년대든 이 시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어떤 자신감 또는 기다림 또는 폭 이런 걸 가지고 대할 만한 역사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예정보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